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5일이라 사실은 또 오늘 또 쉬는 날이고 또 이러셔서 아마 또 여러 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사실은 인문논술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대학 보낸 데서 이제 수시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논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집 중에 보시면 저희 선생님이 각 학교의 논술 시험에 대한 문제까지도 분석을 다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인문논술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재종반, 재수정규반에서는 독서 수업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 국어 능력이나 또 인문논술에 대한 능력도 그러시지만 아이들한테 전반적인 국어적인 것도 정말 많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저희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개강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자료집들은 저희가 홍보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거겠지만, 그 프린트 하나 꼭 보시고 거기 안에 보시면 정말로 자세하게 또 학교 사례까지도 정리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선생님하고만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될 거니까 아마 좋은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저희 연사님 소개드리면 박수 한번 꼭 주세요, 어머님. 네. 인문논술, 이상재 선생님이, 이쪽으로. 네, 저 이상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북청소에서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는 이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그거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목차대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자녀분들이 이제 논술을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끝나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요 자료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편지 하나 썼어요. 3페이지에 담당면서 인사해 봐야라고 쓴 거는요. 편지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파이널 논술을 마치고 나서 올해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도 좀 요걸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써놓은 편지인데요. 이 요지는 그거예요. 오늘 제가 앞쪽에서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편지의 요지는 5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에 맨 위에 2023학년 논술 전형의 핵심 포인트 4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범여대학의 수능 식판 2주간 걸쳐가지고 논술을 이제 막 시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 대학은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수능을 끝내고, 그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논술 시험을 봐요. 논술 시행하는 절반 정도 대학이. 우리가 목요일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금요일 하루 쉬었다가 바로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에 그 이틀 동안만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15개 정도 대학이 몰려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 대학들은 수능 보기 전에 연습이 어느 정도 다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능 끝나고는 목요일날 시험을 보고 수능을, 그 다음날 금요일 하루 정도 와서 또 수능 공부하는 동안 3주 동안 논술 안 하거든요. 이제 수능에 집중하려고. 그럼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금요일 하루 와서 실전 모의고사 하나 보고 다시 한번 주로 그 대학 정리하고 첨삭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고 다음날 제 시험장 들어가는 정도에 쉽게 말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 속에 잠깐 흐려졌던 것들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작업들이 금요일 하루.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하루 동안에 논술을 안 했는데 그날 하루 뭔가를 해서 그 다음날 그 대학의 시험장 들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실제로 쫙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에
어떤 사례들이 많았냐면요. 제가 이제 올해로 논술로 아이들 가르친 지가 이제 19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의 처음 느껴봤던 건데요. 그 모의고사 수능을 보고 하루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성균관대 시험이었어요. 그럼 금요일에 성균관대 파이널 수업이 이제 막 열려요. 그럼 저는 이투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출강하는 이투스 지점이 총 현재 4개예요. 강북청소학원은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로 강남 하이퍼학원하고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그다음에 목동 이투스 앤서학원, 그다음에 강남 앤서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름을 바꾸요. 그 4개 지점을 주로 출강을 했었고 올해 이제 강북은 처음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그 강남 쪽에 있는 학원 아니면 목동 쪽에 있던 학원 학생들이었어요.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지점에 파이널 수업을 성균관대를 하는데 성균관대 파이널 수강 신청자가 80명이었어요. 80명 좀 넘었거든요. 한 100명 좀 안 되게 한 90명 정도 되는 숫자였는데 매년 신청을 하죠. 그러면 최저가 있잖아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평균적으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뜨냐면요. 50%가 조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최저 맞추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애들이 좀 잘 맞추는 편이고 조금 더 내려갈수록 대학이 수능 최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맞추기 더 쉬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성균관대 매년 비슷해요. 항상 45%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뜹니다. 그러면 파이널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이 이제 한 8, 90명 정도 되면 학원 당연히 예상을 해요. 저도 예상을 해서 그 중에 절반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것이다. 그럼 이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대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매년 항상 그 예측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걸 예상을 하고 파이널 수업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20명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청을 하고 그 60명 이상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그 숫자 치고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의 결과였냐면 문이과 통합수능의 결과였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수능을 시행하면서 문과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낮아질 거라는 건 이미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예측을 했어요. 충분히 예측을 했거든요. 왜 예측을 했냐면 이제 조만간에 다음 달 6월 평가원을 대회 보잖아요. 그 3월이나 4월에 봤던 교육청 학력평가는 입시 지도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능 스타일도 아니고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3 학생들을 입시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는 딱 2개예요. 6월 평가원 성적하고 9월 평가원 성적인데 작년 6월 평가원 성적하고 9월 평가원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계를 확 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수학 1등급을 확보한 친구들의 95%가 이과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과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탐을 선택한 친구 또는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을 이제 이과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문이과 부분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하거나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를 이제 문과라고 기준으로 나눴을 때 작년 6월하고 9월 평가원에서 평균을 냈더니 수학 1등급 확보자들의 95%가 이과 출신, 즉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거나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었고 5%만이 사탐을 선택하거나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었어요. 예상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를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수학은 그럴 수 있다 쳤는데 국어를 확인해보니까 국어 1등급 확보자의 70%가 이과 출신이었어요. 30%가 문과 출신이에요. 문과와 이과를 통합을 하고 문이과 통합수능을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 6월 평가과 9월 평가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러면
문과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이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를 저같이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너무 과하다. 낮춰달라. 이런 문과생들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쭉 가서 수능을 치렀고 그 다음날 성균관대 파이널 수업 실제로 딱 하니까 작년, 그러니까 예년 그 전해에 비해서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요. 아직 성균관대가 공식적 발표 안 했고 각 대학들이 공식적 발표 안 했지만 저는 제 체감 난이도로는 어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만 해도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대략 한 45%에서 50% 정도가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됐었는데 전 작년에 성균관대 지원자의 문과 지원자 중에 70% 이상은 못 맞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성균관대만의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서 첫 번째 놀랬고요. 아, 이거 어떡하냐는 생각이 첫 번째로 놀랬고요. 다행스러운 건 올해 그래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각 대학에서 최저를 약간씩 완화해줬어요. 어떻게 완화해줬냐면 이 완화를 또 굉장히 폭넓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완화해줬어요. 대학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확 낮추진 않아요. 자기가 대학들의 자존심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완화했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상위권 대학들은 영어 과목은 수능 최저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아.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건 우리가 빼겠다. 영어는 그냥 수능 최저를 선정을 할 때 활용 못하게 하고 그냥 가이드라인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명실 보여스 친구들은 영어 최소 3등급 이상 받아와. 이건 조건이야. 그리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만 가지고 최저 맞춰.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있었고 또 어떤 대학은 탐구 과목이 2과목이잖아요. 그럼 2과목을 평균을 내요. 그래서 한 과목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탐구 한 과목은 1을 받고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은 3을 받아요. 그럼 평균 내가지고 그 탐구 과목은 2등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작년에 이제 본인들도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과가 참 힘들어졌구나 생각하니까 이걸 낮춰준 걸 어떻게 낮춰줬냐. 첫 번째, 탐구 2과목을 합산해서 평균 낸 다음에 한 과목으로 반영했던 대학들이 꽤 많은 대학들이 그걸 없애고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 그러니까 2과목 중에서 잘 본 거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친구가 탐구 하나를 1 받았는데 하나 5 받을 수 있죠. 그럼 5 받은 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1 받은 거를 수능 최저를 맞춰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은 수능 최저에서 산정하는 거에서 제외시켰던 대학들도 영어도 인정해줄게. 영어도 수능 최저 산정하는 데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몇 개 대학이 그거를 풀었어요. 조금 완화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게 완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파이널 수업 경험으로 너무 많지 싶어서 올해는 1월부터 고3 학생들이든 N수생들이든 제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최저 맞춰. 제가 작년에 그 파이널에 한 40여 명이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 20명밖에 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건 수능 최저 맞춰서 온 거잖아. 그럼 선생님 지금 아직 데이터가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 전에보다 월등하게 지금 문과생들이 최저 못 맞춘 거야. 그러면 논술의 실질 경쟁률은 뚝 떨어질 거가 분명해. 그럼 니들은 이거 기회야. 이거 잡아야 돼. 너희들은 작년 선배보다 합격 가능성이가 2배 정도는 높아졌다고 너희들 생각해야 돼. 너희들은 지금 잡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올해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그 완화 수준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에 대한 생각은 잘하죠. 저희 반드시 해야 돼요.
수능체제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자기 지원한 대학에서 자기가 그걸 맞췄다 그럼 저는 적어도 한 2년 전의 성적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한 2배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체제 못 맞추는 비율이 작년부터 훨씬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라는 기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이과 통합 수능 시행하기 여파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자, 문이과 통합 수능의 이제 여파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3페이지의 편집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이제 채널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널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 써보고 내일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성균관대는 시험이 100분이거든요. 100분 동안 모의고사를 봐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쫙 성균관대 정리를 한번 해요. 그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첨삭을 따다닥 해가지고 마무리 대시를 하는 건데 모의고사를 이제 먼저 풀기걸 시켰어요. 20명 안 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는 교무실로 가면서 학생들한테 나눠줄 자료들을 좀 정리하려고 딱 가는데 한 5명 정도가 따라 나오는 거죠. 모의고사 안 풀고 따라 나오면서 질문이 있대요. 뭔데? 일단 교무실 와서 해. 그래서 교무실에 앉았어요. 질문이 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20명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중에 5명이 따라 나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 논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20명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동안 애들 논술 가르쳤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내일 시험장인데 오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명이 딱 그러니까 그 뒤에 4명이 똑같은 질문이었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학교 어디야? 논술을 할 때는요, 제가 항상 학교를 묻고요, 내신 성적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학교를 묻는 이유는 제가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 해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 좀 하려고. 그러니까 내신을 묻는 거는 논술에서 내신 영향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묻는데 그 친구가 국제고를 다녀요. 인천에 있는 뭐 국제고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신 성적은 딱 짐작이 되는 거예요. 내신 몇인데 5.9래요. 그래서 제가 너 왜 논술 안 했어? 너 다 알았을 거 아니야. 5.9 정도 내신으로 지금은 특목 자사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5.9로 성균관대를 학종 간다?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시행되고 제 초창기 때는요 다 가능했어요. 제가 외고 고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 중에 서울에 있는 외고를 거의 다 수업을 나갔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지금 서울외고 있죠? 서울외고도 제가 한 4년 정도 방과후 수업을 했었어요. 교동술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영도외고, 한영외고 등등 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명도외고 하나 예를 들면 애들을 한 10년 전입니다. 애들을 가르치죠? 그럼 애들이 논술을 가르치는데 내신이 6점대, 6.7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아이들 기억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요, 그때 학종도 제가 중앙대 쓰라고 해요. 학종도 중앙대 써. 그러면 지금은 생각도 못 합니다. 6.7 갖고 학교에서 학종 중대 쓰겠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다 붙었어요. 그때는 그게 다 붙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자사특목고 학생들이요, 그 예전에 자기 선배들처럼 그 정도 내신 거고 대학을 붙을 수가 없어요. 가까운데 대일외고, 서울외고 다 박살났어요. 그게 난 시작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걔한테 너 5.9를 하잖아요. 너 5.9로 지금 성균관대 택도 없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너 그러면 수시 안 쓸 생각이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쓰려고 했었대. 당연히 수시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수시는 논술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몰랐어? 그랬더니 알았대. 자기는 학종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논술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너 지금까지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바빠서 계속 미뤘대요. 그 내가 바빠서 미루는데 그걸 미루는 걸 수능 뒤까지 미뤄? 내일 시험인데? 이랬어요.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뒤에 다 비슷해요. 특목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인데 다 비슷한데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밀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내일 시험 성균관대 말고는 없어? 있대요. 뭔데? 경희대도 뭔데요? 경희대는 본 적 있어? 아, 자기 논술 다 본 적이 없대요. 일요일에 거 있어? 있대요. 어디 보는데? 서강대는. 그럼 너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세 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논술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널 도와주냐? 그랬더니 얘가 막막해요. 방법이 없어. 예시답안을 줬어요. 주고 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예시답안 읽어보고 이거 흉내내서 한번 써봐. 이랬어요. 넌 지금 그냥 너 스스로 풀 수가 없을 테니까 흉내내서 한번 써봐. 이랬더니 1시간 정도 하다가 가방 쓰고 집에 가지. 할 수가 없다. 저기 도저히 별도 모르겠더라고. 무슨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N수생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N수생들은요 학원에 딱 들어오죠. 그럼 바로 2월부터 계속 논술시켜요. N수생들은 수시를요 학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3 때 이미 학종 써서 다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수학원에 와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종 스펙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신을 높일 수도 없고 비교과를 높일 수도 없죠. 그러니까 1년 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학종이 유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고3 때 이미 학종 써가지고 정리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 점수로 그 대학 또 써봤자 또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논술을 돌려요. 그걸 알아서 N수생들은 2월부터 논술을 계속 시킵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은 논술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자각을 하는데 바빠서 이거 현실적으로 이해는 돼요. 학교도 다니고 또 7월 때까지 학생들이 어떠냐면 어떤 전략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도 기웃거렸다가 교과도 기웃거렸다가 논술도 해야 되나 기웃거렸다가 그 다음에 정시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게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논술은 낯서니까 그걸 먼저 빼거든요. 그래 나중에 딱 가보면 자기 논술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고3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거 두 번째로 충격 먹었던 게 그거예요. 아, 논술을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시험장 들어가는 호수가 이렇게 많구나.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었는데 요즘 이제 논술의 모집자원에 쫄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고3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3페이지에 편집을 쓴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수능 최저.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가 빠르게 수시를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수시를 쓰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시 전형을 아예 쓰지 않는 친구들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수시를 안 써요. 나는 오로지 정신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계속 100분위가 99% 이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100분이 99% 이내로 들어온다는 건 11111이 아니라 1등급이 해봤자 4%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평균 4% 정도 뛰면 중앙대학교 정시 써도 그냥 떨어져요.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분위가 몇 프로 정도 뜨는 애가 되게 중요한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안정적으로 99% 정도를 이렇게 받는 친구들은 수시를 빼. 저도 야 학종 절대 쓰지 말고 학종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학종 붙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학종 다 빼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논술만 수능 끝난 이후로 그거만 다 지원해. 성균관 서강 다 지원합니다. 너 수능 미끄러지면 거기는 시험장 들어가야 되니까 보험료만 지원해놓고 이렇게 그런 애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 앉으냐면 현저하게 성적이 바닥이어가지고 논술의 여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막 7, 8등급 나와요. 그죠?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럼 저는 수능 성적이 안 좋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막상 시켜보면 국어나 사탐 같은 것들이 7, 8등급 정도가 떠버리면요. 논술 접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해보면 아예 접근을 못하는구나. 이거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지 말고 너 지금 그냥 수능해가지고 국어 공부나 사탐 공부 더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다시 공부. 이렇게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빼놓고는 누구든 수시만 쓰거든요. 누구든 수시만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 수시를 쓸 때 내가 6학점을 써줘야 되는 거죠. 학점 또는 교과를 칠게요.
학종과 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요즘 학종도 거의 교과처럼 가버리기 때문에 생기부 스펙이 좀 줄어들면서 학종과 교과의 차이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6학종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6논술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학종과 논술을 섞어서 써줘야 되는지를요 2학년 겨울방학 때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 계속 빨리 판단해라. 3학년 1학기 끝나면 너희들 7월이다. 7월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빨리 판단하라는 얘기를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빨리 판단을 해라. 그래야지 늦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초가 됐잖아요. 아직 6평 평가 시험 보기 전인데 그 자녀분이 수시를 쓰는데 내가 6학종을 써줘야 되는 상황인지 6논술을 써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학종과 논술을 섞어 써줘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략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준비가 가능한데 그걸 계속 늦추잖아요. 이게 고3 학생들 많이 늦춰요. 쭉 늦추죠? 그러면 그냥 1년이 쭉 가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가 답답한 마음에 앞에 편지를 쓴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5페이지에 이제 그 편집을 말고 그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나가고 싶었던 말씀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면 5페이지에 2023년 논술전의 핵심 포인트 4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말씀을 드리면 들릴수록 암담한 상황이 될 수 있긴 한데 첫 번째가요. 정시 전형에서 이과생들이 문과학과 교차 지원에서 합격한 비율 이거 대학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시 지금 보통 주요 대학이 40% 정시를 이제 뽑는 걸로 바꿨잖아요. 대부분 40% 정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문과 정원에 최종 합격자를 확인했더니 이과생들이 70%를 평균을 차지했어요. 성균관대가 제일 낮아요. 성균관대가 교차 지원을 막으려고 가이드라인을 좀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0% 정도 뜨고요. 한양대 뭐 이런 데 80% 떴어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을 다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평균치 데이터고 대학들이 발표한 데이터고요. 작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능을 봤더니 자연대 학생인데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정도를 지원할 점수가 나왔어요. 지원한다는 거지 합격이 완전 보장된 건 아니고 지원 가능한 정도가 되는 점수가 나왔는데 바로 교차 지원해서 연세대 철학과를 써가지고 최초 합격했어요. 이게 얘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떴고 그래서 평균 70%가 나온 거예요. 작년만 해도 이과생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그래도 나는 자연계인데 이러면서 주저했던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경험했죠. 그때 학생들의 대학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연세대 철학과를 가서 그 친구는 독점으로 공과대 전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요. 요즘은 대학들이 복수 전공들에 대한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잖아요. 그 염두에서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더 높아질 거예요. 이거 교육부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이미 학습 효과 1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과생들 더 높아질 거예요. 내가 강북청솔에서도 독서를 하는 거냐. 강남외과 기술에서는 국어만 가르쳐요. 그 자연계 학생들 다 가르치는데 걔들 90%가 이미 교차 지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정시가 너무 험난해졌어요. 문과생 기준. 재수생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강남외과 기숙에서 가르쳤다고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대치동에서 단과 수업을 하나 하는데 그 학원으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수업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 뭐야? 그랬더니 시험 한번 다시 보려고. 너 작년 어떻게 된 건데? 성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문과생 기준으로 수능에서요 평균 2등급 정도가 뜨죠. 국영수 사탐의 평균 2등급이 뜨죠.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 조금씩 다르고
표점이 중요하긴 한데 원점수 등급 기준으로 그냥 노멀하게 판단을 하면 수능에서 평균 2등급 정도 뜨면 정시에서 어디를 쓸 수 있다고 보통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면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 쓸 수 있어. 요게 가이드라인. 요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거는 학종 고등학교를 가요. 그게 자사고 특목 문제, 일반 문제에 따라서 입시하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을 볼게요. 학종 일반고 기준을 썼을 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냐면 내신 성적이 2.5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내신 2.5등급을 평균 뜨면은 요거를 국민대나 숭실대를 잡아줘. 이 국민대나 숭실대를 기준점으로 잡아주는 건 요 대학이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중에서 종합대학 기준으로 이제 마지노선을 잡아주는 거죠. 물론 요것보다 예컨대 여대들이 있죠.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런 데도 맞아요. 그 여대 3여대라고 보통 부르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는 좀 더 낮아집니다. 근데 남녀공학 종합대학 기준으로 여기를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데 이게 원래 기준이었어요. 그 이제 찾아온 친구한테 그럼 걔는 올해 또 시험 보고 삼수나이거든요. 물어봤어요. 너 작년 수능 어떻게 봤는데? 그랬더니 평균 2가 나와. 2라인이 나왔어요. 2라인. 근데 다 떨어져요. 추합 그 예비번호 있잖아요. 초등학교 예비번호 받은 거를 확인해봤더니 그것도 한참 뒤에. 한참 뒤에 봐요. 예년 같았으면 이게 붙었어야 되는 점수인데 저희도 놀랬다는 거예요. 너 이거 상담 안 받고 지원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학사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안정권이라고 다 나와서 쓴 거고 학원에서도 선생님하고 상담했다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문이과 통합수능이 작년 처음 시행돼가지고요 누적 데이터가 없어요. 진학사 그거 집어넣어도 걔들의 누적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판단, 진학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줬겠죠? 이게 다 하나가 떨어져, 다. 뭐, 손 쓸 수 없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어디를 갔냐면, 이 점수를 받고요. 저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는 좀 머리를 잘못 쓴 거긴 한데, 협성대, 여기를 갔어요. 협성대라는데. 그리고 또 얘가 이미 여기서 떨어진 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됐더니 협성대를 갔는데 무슨 과를 갔냐면 가톨릭 신자거든요. 가톨릭 신자인데 신학과를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너는 부모님도 다 가톨릭 신자고 하는데 왜 무슨 기독교 학교에 신학과를 가냐? 그랬더니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과하게 여기서 지금 완전 그 멘붕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건데 작년에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과생들은 문과과를 상위권 싹 쓰리하고 문과과 상위권 대학을 쓰리하면 그다음부터 줄줄이 영향받아요. 대학도 쭉 내려가가지고 올해 그러면 그게 나아질 것이냐? 아니요.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5월인가 6월에서 올해 입시장 최종을 결정을 하거든요. 각 대학들이 5, 6월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교육부나 대학에서 이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 현상은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덜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가 혼란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두 가지가 알아야 돼. 논술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질 수 있죠. 이따가 제가 논술 합격률을 알려드릴 건데, 다 떨어져서 정시 가는 순간 굉장히 혼란하죠. 단, 논술에서 최저 맞추잖아? 그래도 2년 전 선배들보다 너희들 합격 가능성 2배는 높아져. 이 두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거 재미로 하지 말고 꼭 붙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정시에서 문과생들이 얼마나 혼나지에 대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이건 문과생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부 특히 종합전형에서 비교과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다 알 거예요. 생기부가
예전보다 간소화됐어요. 간소화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게다가 블라인드 평가를 하죠.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자사 특목고에 대한 메리트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요즘 느낌은 어떠냐면 대학교도 알아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교과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소개서도 올해가 마지막이죠. 내년부터 아예 폐지시켜버렸고요. 자소도 이제 못 써요.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을 뭘로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 간격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내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특히 어디서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자사특목고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안 되는구나. 이제 요 근처에 외부나 이런 데서 이제 다 느끼는 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해야 돼. 내가 어떤 아이가 어머님 자제분이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내신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를 내가 원하는 정도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준은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이 자사나 특목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거 좀 제가 뒤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누적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요. 요거를 상담해주는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경험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하게 들어보면 그게 없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사실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건 좀 객관적으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아예 고민이 안 된다, 내 애는 학종이나 교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쉬운데 애매하게 걸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과로 2번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축소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예년과는 달리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신 영역이 강화되면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아까 이제 경험치를 얘기했던 문과 논술에서 수능 신제를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케이? 이번엔 공식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지만 제 체감 난이도는 원래 그 대학들이요, 아까 성균관대를 사례로 들었는데 성균관대가 45%에서 50% 정도가 최저 못 맞추는 비율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학 전체 평균은요 50%를 약간 상회예요. 그 정도로 평균이 나왔는데 저는 이 평균이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의 평균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럼 역으로 최저 맞추는 비율이 옛날에는 50%가 조금 안 됐는데 저는 이제는 최저 맞추는 비율이 한 30%에서 40%대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특정 대학들이 특히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많이 나오는 대학이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되고요. 몇 개 대학들이 있어요. 중앙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 대학들의 특성 때문인데, 근데 대체로 평균 내면 50%를 원래는 조금 상회하는 정도를 못 맞췄는데 올해는 한 60, 70% 가까이 분명히 못 맞출 것이다. 그게 지금 예상되는 거고요. 4번은 이건 제가 이제 아까 역시 경험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논술을 한 친구들하고요, 벼락치기 논술을 한 친구들의 합격률은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벼락치기로 논술을 따라 보고 나서요 시험장 들어가서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있냐? 걔는요 논술 안 했거든요. 근데 파이널 때 딱 와가지고 한번 벼락치기로 한 며칠 준비하고 들어가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왜 그러냐? 처음 글을 썼잖아요. 썼는데 잘 써요. 기본적으로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이 바탕이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얼마 안 하고도 붙는 경우들이 나와요. 근데 대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애들이 설명 딱 뜨면 걔네들 자랑스럽겠죠. 그러면 논술은 뭐 한 3, 4일 정도는 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근데 대다수는 처음에 글을 쓰라고 하지만 문장도 못 만들어내요. 문장도 정확하게 쓰지는 못하고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흐름도 잘 못 만들어내고요.
해석의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 안 하고 붙는 경우 있지만 그런 친구와 논술을 꾸준히 준비했던 친구들 합격률은요 현저하게 차이나요. 현저. 그거를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6페이지로 가면 이제 요게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인문 논술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려고 싶은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뭐냐면 거기 쓴 것처럼 이게 다 궁금해하는 거죠. 나는 논술 준비해야 하는 거. 요거 먼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가 그러면 준비를 한다고 치면 그 논술 합격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세 번째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학생들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고 학부모님도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나는 논술을 해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논술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수험생들의 한 70%는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아이들을 제외하고 학생부 종합전략 교과가 당연히 유리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요 70% 정도는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70% 중에서 실제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의 비율은 제가 판단하건데 한 10에서 많으면 30% 선에서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준비를 안 해요.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 그러면 거기 이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논술 준비를 하지 않는 수험생들은 대체로 이런 친구들이에요. 정시 성적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으로 나가는 친구들. 잘 안 해요. 이런 애들 중에서도 하는 애들 있어요. 가끔씩. 모른다고. 보험료. 매년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잘 나오면 제가 막 설득을 해요. 하지 마. 이게 재밌냐? 그럼 재밌대요. 이게 너 수능 공부에 도움이 돼?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그잖아요. 걔는 지원을 해봤자 이런 애들 많아요. 최상위권 애들은 어떤 것 때문에 논술을 하냐면 연세대학교랑 경희대 한의대 때문에 저게 제일 많아요. 맨날 보면은 모든 시험에서 계속 111을 찍어요. 100분이 99% 있는 데 들어오고 근데도 계속 논술을 합니다. 교과가 잘 필요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 아주 소수의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해요. 최상위권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또 그게 또 애매해요.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런 애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3년 전 학생인데,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데, 제일 잘 봤을 때가 99.5%가 99.5%가 뜨면 서울대 지원 가능하거든요. 서울대 쪽도 가능한데, 6월 평가원인가 9월 평가원 이제 99.5%가 뜨는 거예요. 야, 잘한다. 글도 잘 써요. 논술도 잘합니다. 논술을 1년을 계속했어요. 논술을 굉장히 잘해요. 깔끔하고 글쓰기도 깔끔하고 해서. 야, 너 그냥 논술을 보는 것보다 내가 보면 그냥 정시를 서울대 가는 게 낫지 않냐? 일단 이제 모르니까 한대요. 딱 두 개 있었어요. 연세대학이랑 경희대 한의대 두 개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시험장 들어가가지고는 본인이 알아요. 느낌 안 좋은 거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네, 그러면은 뭔가 해석이 깔끔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연대인지 못 쓴 겁니다. 경희대 한의대는요, 문제가 안 어려워요. 경희대 한의대는 경희대 다른 계열 문제가 똑같은 문제 풀어요. 똑같은 문제 푸는데 그냥 원래 평소에도 깔끔하게 잘 썼고 그냥 평소대로 썼대요. 그냥 조금 땀에 넣었는데 예비 5번을 받은 거예요. 그게 경희대 한의대 경쟁률이 250대였어요. 그리고 6명을 문과생을 뽑는데 예비 5번을 받은 건 250대에 대해서 11등을 하는 거예요. 6명을 문과생을 뽑거든요. 예비 5번을 받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빠질까요? 그래서 제가 너 같은 경희대 한의대 빠지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그에 기적적으로 3명이 빠졌어요. 저는 그 3명이 누군지 진짜 보고 싶어요. 경희대 한의대를 포기하고 문과생인데 문과 지원이거든요. 문과생이 경희대 한의대를 포기하고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갔나? 근데 요즘 서울대보다도 경희대 한의대를 더 선호할 수도
3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차라리 예비 500번이었으면 차라리 이거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예비 5번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안 돼. 수능 성적은 성균관대를 갈 성적이 나왔어요. 성균관대 갈 성적이 나왔거든요. 성균관대 이제 중앙이권 정도 학과를 갈 성적이 나왔는데 성대 가. 성대 정도 답변을 하니까 가. 그랬더니 억울한 거예요. 막 설득을 했어요. 성대 가서 다니고 대학원도 좋은 데 가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거 해. 막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보냈네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월 때 딱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서 죄송하면 다시 나타나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알았다 했는데 대신에 논술 작년에 1년을 했으니까 논술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감각만 유지하고 수능 덕분 수능 원래 있는지 몰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 연대도 쓰지 않고 논술은 오직 경희대 한의대가 안 쓰고 수능을 했는데 결과가 수능에서 2개 틀렸어요. 전체에서 2개를 틀리는 바람에 논술 아무 의미도 없어졌죠. 그죠? 경희대인데 논술 수능에서 2개 틀렸는데 정시로 교차 지원을 경희대 한의대를 쓸 수 있느냐? 아 그게 불안한 거. 그게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불안한 거. 그래서 논술에서 경희대 한의대가 딱 붙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작년에 이제 요번을 받았으니까 뚜껑 딱 열었는데 탈락했어요. 예비번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른쪽 요소조제에 작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서울대한 사회과학계로 다 지원 가능한 정도가 나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사회과학계로 지원 가능하다고 사회과학계였어. 경제든 정치든 이쪽 공부는 나중에 전공에 사회과학을 써보는데 담임 선생님이 소비자 정학과를 추천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 정학과를 쓰자. 그래서 제가 막 열폭을 했어요. 이 점수로 소비자 정학과를 왜 가? 그랬더니 이제 애가 저는 소비자 정학과 괜찮은데요. 너가 괜찮은데 나 점수 안 떠! 열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차 지원으로 다른 대학 한의대를 갔어요. 저는 경희대 한의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차 지원에 가는데 안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위축이에요. 한국어 떨어지고 막 이런 애들 위축이에요.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경희대 한의대를 겨우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차 지원에서 지방에 있는 한의대 2군데를 붙었거든요. 동국대학교를 최종 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은 거긴 하죠. 아무튼 그런 게 경우가 있는데 그 7상권 애들 가끔씩 안 하고요. 거기 보시면 내신 성적 월등히 좋아가지고 그냥 6학점이나 6교과를 써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도 논술 안 합니다. 걔들도 저 빼라고 합니다. 6학점이나 6교과가 획정 전략에 대한 애들은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애들 빼요. 얘네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 세 군데는. 근데 밑에 2군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도전의식 없이 자기 내신 성적하고 수능 맞춰서 대학 가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저는. 논술은 기본적으로 사양 지원이에요. 논술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논술은 지금 현재 얘가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자기 내신 성적으로 학점이나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거기보다 무조건 사양 지원이에요. 저는 같은 라인도 못 지원하게. 그 같은 라인 지원할 거면은 차라리 수능 공부 더 하고 내신 더 하라고 하지. 그럼 왜 같은 라인 지원해요? 논술이 기본적으로 사양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높은 대학을 도전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그게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과 지금 나오는 수능 성적 갖고 그냥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수시 논술 안 쓰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럼 그게 네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성적이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수능 공부 이런 거 가지고 벅찬 친구들, 이런 친구들 논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해가 안 돼요. 벅찬 건 알겠는데, 그쵸? 그래도 뭔가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위에 3경우 있죠? 3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논술을 해야 되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논술을 고려해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안 합니다.
여성 학생들 계속 미룬다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나는 논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 먼저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험생 중에 저는 최소 70% 정도는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빼고, 이제 논술 합격 가능성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거기다 제가 써봤습니다. 논술은 평균 경쟁률이요, 50대 1 정도가 나와요. 50대 1이. 제가 제일 낮게 나오는 대학과 제일 높게 나오는 대학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10대 1 선에서 경쟁률이 나와요.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중에 제일 낮게 뜨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중에 제일 높게 뜨는 대학이 아랫부분에 경희대 한의대가 한 200에서 250대 1 정도 사이로 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주요 대학들이고 중간에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이런 데들이 50에서 한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요. 그럼 평균 내면 50대 조금 넘거든요. 정말 어렵죠. 그러면 5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잖아요. 50대 1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허수가 너무 많아요. 연수 준비 안 하고 시작하는 애들이. 그럼 이투수에 제가 이제 이투수 소속이니까 이투수 청솔 수강생 기준으로 거기다가 써보면 평균 10명에서 10명을 가르치죠? 2~3명이 붙어요. 그런데 이 2~3명 합격자 붙는 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 밑에 써놓은 것처럼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이투수 청솔 수강생 기준으로는요 5명 중에 2~3명 붙어요. 제가 아까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50% 정도는 평균적으로 예년에 나왔다고 했죠. 올해는 작년에 더 나온 것 같고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한 60에서 70% 가까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평균 그냥 예년처럼 50%가 최저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10명 중에 가르쳐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2~3명이 붙어요. 그런데 여기 불합격한 친구의 절반은 수능 최저 때문에 안 나가는 거고요. 수능 최저 된 친구들만 놓고 보면 5명 중에 2~3명 정도가 붙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합리적 전략이 아니에요. 왜 비합리적 전략이 아니냐? 붙으면 자기가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월등하게 높은 데를 가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이 논술은 로또 전형이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경쟁률만 놓고 보면 로또 전형 맞아요. 비합리적 전략이죠. 근데 뜯어놓고만 보면요. 그렇게 비합리적 전략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예년 비슷한 데이터가 떠요. 10명 가르치면 2명에서 3명 됩니다. 그 중에서 최근 살아남은 친구들만 생각하면 5명 중에서 2~3명 됩니다. 그럼 합격률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이 되면 자기가 갈 수 있었던 데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합격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논술은 암기의 영역이 없습니다. 물론 논술은 국어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회 통보 능력도 필요해요. 이거는 교과 공부로 여러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안다는 전제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수능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논술은 끊임없이 해서 사고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걸 글로 쓰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 사고하는 훈련과 글로 쓰는 훈련은요.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능력이 좋은 상황이면 그건 진짜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벼락치기를 뭔가 해보려고 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해나갈 때는 항상 수능 공부와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과도하게 논술에 투자하는 거는요. 입시 전략상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잡은 가이드라인을 그 밑에 보시면 맨 아랫줄에 써놓은 건데요. 벼락치기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통 학원에서 논술 수업 시간은 3시간, 어떤 학원은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시간을 하는 학원도 있고 4시간을 하는 학원도 있는데 그 수업 시간 플러스 과제가 있을 거예요. 써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는데 최대 2시간. 전 2시간을 절대 못 넘기게 합니다. 만약에 과제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못 써요. 처음에 하면 굉장히 쓰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보고 혼자 해보려고 하되 안 되잖아? 그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보내지 마. 시간 아까워. 그 시간에 국어 공부도 하고 사탕 공부도 하고
일정 정도 해보고 안 되잖아? 예시다가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구나. 말이 되네? 이해하고 갔다. 그리고 안 본 척하고 다시 써. 그래도 안 모르겠잖아? 그럼 다시 펴. 그리고 계속 보내줬어. 그렇게 2달 만에 들어요. 2달 만에 들어. 그래서 최대 시간을 수업 시간 제외하고 과제에 투자하는 시간 2시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논술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수업 시간과 과제 시간 포함해서 5시간 4개 정도가 제일 적다. 그렇게 꾸준히 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자기가 지원한 대학별로 조금 집중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대학별로 필요한 대학들을 집중 연습할 수 있는 반들을 깔긴 하는데 저희 투수 청소대사는 과학이 깔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많은 학원반에서 저도 이제 중학학원에서 수업을 하지만 논술 전문 학원 같은 데서 9월쯤 되면 8월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8월부터 연세대 파이널반을 깔아요. 연세대 파이널반 12회 이렇게 깝니다. 100명이 앉아서 연세대 파이널 수업을 들어요. 듣거든요. 그 중에 합격자 몇 명 나오냐? 그 많은 애들 중에서 기껏해야 3, 4명, 적어지면 1, 2명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12번을 한 번 수업 시간 3시간에서 4시간인데 그 12번 연세대 파이널을 한다는 게 그게 합리적인 공부 방식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 반들을 깔아주긴 하는데 일단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가급적 대학별 반을 따로 듣지 않고 여기서 계속 그냥 꾸준히 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좋아요. 9월, 10월 돼가지고 대학별 파이널반을 지나치게 많이 듣잖아요. 수능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내년에 재종과에 다 또 만난다고 그게 맨날 하거든요. 재수생들은 그렇게 전략을 안 짜는데 고3 학생들이 거기 다 흔들려요. 막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수능 다 흔들리고 그래서 그냥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게 좋고요. 필요한 정도만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학별 파이널을 짧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공부하는 방식이고요. 자, 넘겨서요. 이제 이거 수시 지원 사례인데 7페이지는 제가 아까 그 논술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냥 한 달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거를 참고하라고 이게 평균적으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 7페이지 보면은 각 학교별 수시 지원 사례 해놓고 양가로 1번 평균적 입시 실적의 일반고 기준으로 이 평균적 입시 실적의 일반고가 서울대 합격자가 2명 4명 정도 나오고요. 영국대 합격자가 5명 4명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평균적이에요. 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전략을 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뒤에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입니다. 서울대 합격자가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나오는 고등학교들 꽤 돼요. 요 정도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일반적인지. 근데 이거는 평균치고요. 평균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반드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해요. 학생에 대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거는 한번 참조로 읽어보시고요. 넘기셔서 9페이지는 학교별이 아니라 학생 성적대별 논술 지원 사례예요. 학생 성적별로. 요거가 이제 더 참고가 될 만한 거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스카이가 지원 가능한 스카이 지원 가능한 100%에 98.5%에 들어와야 돼요. 연고대의 마지노선을 보통 98.5% 정도 잡거든요. 98.5% 이내로 나오나 학생부 전형으로 스카이를 지원하기 힘든 수험생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일반고에서 내신 2.0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리고 특목 자사고 내신 2.5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들 학생부 전형에서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이. 이런 경우에는 보험용으로 논술을 써요. 보험용으로. 수능이 힘들릴 걸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보통 이런 논술을 쓰고요. 이런 친구들 논술을 준비해야 되느냐 6평 이후부터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 더 늦춰가지고 8, 9월부터 준비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게 주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논술에 투자하는 건 저는 비추긴 한데요.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되니까 좀 빠른 친구들은 요평가 이후 아니면 8, 9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능 모의고사에 기반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신 성적에 기반하여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낮은 수험생들, 예를 들어서 수능 모의고사 표는 평균 한 2등급 정도 떠요. 아까 제가 수능 모의고사 평균 2등급 뜨면 정시로 공민대 순실대 라인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 내신 성적은 3.0이 있다. 내신 3.0으로 국민대 순실대를 못 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학생부 전형이 수시에서 전형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다 6논술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6논술 쓰는데 이제 그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6논술을 쓰면 저 너무 불안해요. 불안해서 저 학종으로 좀 안정적으로 한 2개는 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네가 쓰려는 학종보다 높겠다. 근데 그것보다 낮은데 학종을 쓰겠다고? 근데 그래도 쓰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정치가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냥 쓰라고 합니다. 쓰고 그러면 너 학종 네가 먹고 쓰겠다고 하면 써. 대신에 논술을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높은 대학으로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논술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수능 모의고사에 기반하여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신 성적에 기반하여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높은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6학종을 쓰려고 하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학종,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서울 컷을 내신 2.5로 잡아준다고 일반으로 해서 학종을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긴 한데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그나마 학종 가는 게 나은 거지 학종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서울 대학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좀 편하게 대학 갈래요라고 보면 그냥 6학종 써가지고 대학 가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높일래요 라고 하면 논술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네 번째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 모두 매우 낮은 친구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수시는 무조건 6논술이에요. 학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수능 최저가 없는데요. 연세대 한양대도 수능 최저 없습니다. 연세대 한양대뿐만 아니라 광운대, 경기대, 단국대 등 한 13개 정도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 대학 위주로 쓰거나 아니면 그 밑에 써놨는데 약술형 논술대학을 쓰는 거예요. 이 약술형 논술대학이 가천대, 고대세종, 수원대 이런 데들인데 이 대학들은요 다른 대학이랑 논술이 좀 틀려요. 이 대학과 관련돼가지고는 아마 강북청소에서 다시 또 이 반을 깔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학의 논술이 어떻게 틀리냐면 그걸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데 논술은 이제 자수가 길잖아요. 짧으면 300자, 길면 1500자를 쓰게끔 합니다. 한 문제를. 근데 이 약술형 논술은 제일 긴 게 50자예요. 고작 50자 쓰고 대부분 단답형으로 단어 쓰게끔 하기도 하고 문제는 10문제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어문제 느낌.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국어문제처럼 내는 스타일의 대학들이고요. 문제를 출제할 때 EBS 80% 연계를 출제해요. 특이하죠. 얘네들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준비가 쉬워요.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학생들이 어차피 수능 공부하면서 EBS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없어도 돼요. 글쓰기 능력이 없이 해석한 줄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약술형 논술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적대가 조금 낮은 친구들은 거기를 이제 뚫으려고.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선호한 데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가 이제 약술형 논술대학에서 서울대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안 나오고 그래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10페이지는 작년 말에 모 언론사에서 논술 관련된 기고문을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 언론사 기고문으로 보낸 건데요. 제가 2명의 가르쳤던 제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쓴 거예요. 앞에 사례 1번이 고3 학생이고 사례 2가 재수생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논술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쓴 거고 그냥 논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걸 쓴 건데 요거는 되게 돌아다녀서 시간 나셨다면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4례 1번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4례 1번 학생은 지금도 저한테 자주 연락을 오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복학했는데 내신이 5.8이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들이 수능 모의고사들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언제 만났냐면 2학년 졸업 때 인천에 사는 일반 학생이었는데 강남에 있는 학원까지 친구랑 둘이 찾아와서 모였잖아. 그래서 제가 야, 너 무슨 학원을 여기까지 보냐? 인천에도 학원 가는데 그랬더니 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은 뭔가 다를 것만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계속 설파하거든요. 하나도 안 달라. 하나 1도 안 다른데 지금 약간 그런 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뭔가 다를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먼데 강남까지 가지 마. 여기 학원가 거리야. 여기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상담부는 다 거기서 또 강의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얘도 처음에는 인천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와서 저거 데려오겠더니 서울 경기도 마실 겸 그래서 둘이 왔는데 상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인데 둘이서 성적도 비슷해요, 둘이. 그래서 그래서 친구구나 만났어요. 내신 5.8이고 모의고사도 5인데 지금 모의고사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있는 데를 못 쓰는 거고 내신 5.8이죠? 그럼 내신 5.8이면요 5.8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대학도 있는데 내신 5.8에 문제가 되는 대학도 있어요. 이따 잠깐 말씀드릴 건데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내신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밑에 대학으로 가면 내신 영향이 커져요. 5.8은요 예컨대 얘가 성균관대를 쓴다거나 서강대를 쓴다거나 중앙대를 쓴다거나 한양대를 쓴다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신 5.8은. 근데 얘가 만약에 단국대를 쓴다거나 그러면 걸려요. 이게 합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5점대 후반 내신이 단국대 노출전형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채 3%가 안 나와요. 근데 막 그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쪽은 5점대, 6점대 수두룩하거든요. 몇 자 중에서. 그러니까 밑에 대학으로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니까 밑에 대학을 써야 되는데 밑에 대학을 쓰면 또 내신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상담하다가 야, 지금 내신 5.8에 모의고사 5 떴는데 참 보니까 니들은 참 균형 잡힌 학습을 하긴 했다만 내신하고 수능 성적도 비슷하죠? 그리고 등급과는 균형이 참 맞잖아요. 뭐 하나 편식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서 수능 공부 좀 더 하지. 수능 공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끌어올릴 생각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8년 동안 수능을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점수가 안 나와서 여기 찾아왔는데 자기가 수능을 하라면 어떻게 하니? 18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긴 얘기는 한데 알았다 대신 하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얘네들한테 둘 중에 하나 올려서 너희들은 6월 평가원과 고3 1학기 끝날 때까지 내신을 더 올려서 5점대 초반으로 만들어 오거나 오케이? 모의고사를 올려서 다른 거 다 안 받으니까 두 과목, 이 중에서 두 과목 3으로 만들어 다 말고 이 중에서 두 과목만 3 만들어 이렇게 조건 걸었어요. 6월 평가원과 그 다음에 3월 1학기 때까지 이제 동기도 자극시킬 겸 동시에 이대로 가면 학력적으로 너무 떨어지니까 뭐라도 좀 높이려고 조건 걸어서 만약에 니들이 6평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끝났는데 둘 중에 하나 충족 못하면 그때 변수를 그만두는 거예요. 나라 약속하고 그만두고 빨리 다른 전략을 봐.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떤 식의 엉망이냐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걸 쓰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 교정해요. 계속 교정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이제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어휘도 안 되고 문장 쓰는 것도 안 되고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해석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글쓰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3학년이 됐어요.
상황이 돼가지고 유학 평가원 시험 받고 1학기가 기말이 끝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기호이 6.1로 만들어. 이 6.1로 만들어 놓고 모의고사는 똑같아요. 아니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 5예요. 그냥 쭈루루 5로 만든 거. 5로 지금 아무도 떨어지다 친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약속했지?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그만둔다. 대신 선생님이 수능 한번 소개시켜줄게. 수능 공부 더 집중해. 해가지고 문제를 그만두겠어요.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왜 우리 아이를 거부하시냐? 그래서 싸움나요. 그래서 거부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지금 시험 때까지 이제 4,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안 남았다. 한 시간이라도 더 수능하는 게 입시적이라서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가 요즘 얼마나 좋아했는데 열심히 내시는 거. 그래서 좋아하겠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서울 가는 것도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 진짜 속상해 많이 하거든요. 애가 진짜 좋아하긴 했어요. 저도. 아무도 너무 지금 그게 제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 어떻게든 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문제 붙잡고 있는 게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이제 그만두게 했어요. 그게 제 기억이 7월 말이었거든요. 7월 말쯤에 8월 말에 돼서 전화가 오죠. 한테 어머님이 또 좀 애가 하는 전화를 너무 많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알겠습니다. 애 보내세요. 근데 또 둘이 같이 왔어요. 친구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같이 와서 맞다 공부를 하는데 다시 조건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6개 중에서 수식 논술은 딱 2개만 쓰고 나머지 4개는 학종이나 교과를 쓰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종 쓸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생기부 가져와. 생기부 갖고 와서 다음 주에 둘이서. 저는 그렇게 순대게 생기부도 처음 봤는데 근데 생기부 깨끗해요. 뭐 수상해요, 다른 게. 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시간 너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생기부가 지금. 안 되겠다. 교과 쓰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니 6점대 지금 저희 내신 6.1 정도 나왔는데 6.1로 교과를 어떻게 쓰냐고 그러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 교과예요. 내가 쓸 수 있다. 전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봐봐, 6.1 갖고 교과를 쓸 수 있는 대학들 이렇게 보여줬어요. 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자. 그래서 제가 찍어줬어요, 대학들. 첫 번째 뭘 찍어줬냐면 원광대를 찍어줬어요. 원광대. 여기 전라도 익산에 있어요. 여기 한의대라는 의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원광대 한의대라는 의대가 있는데 한의대 의대 빼는 거 다 낮아요. 그래서 6.1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까고 찍어줘요. 실제로 갈 수 있거든요. 쓰자. 그리고 제가 또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찍어줬어요. 다 설득을 했어요. 네, 경주에 있거든요. 멀리 있잖아요. 동국대다. 과장도 똑같다. 너는 그냥 경주 캠퍼스를 나왔지만 너 동국대를 나와. 몰라요. 정답 약간 틀린데 누가 졸업장을 문자 보겠습니까? 그건 동국대고. 동국대고. 아주 꽂았어요. 경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찍어줬던 데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관동도. 강릉에 있어요. 찍어줬어요. 갔어요. 여기 의대가 있어요. 의대가 있어요. 유명한데 의대 때문에 다 낮아요. 이 친구 이름 관식인데 관식이가 되게 남학생인데 얘가 되게 좋아요. 좋은 애인데 말도 잘하고 저한테 갑자기 좀 부탁도 드려야겠다. 뭔데 이왕 그러면 광역시 쪽으로 하나 찍어야 대도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는 세요. 대도시는 높거든요. 대도시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전대를 찍었어요. 이거 사냥이에요. 얘한테 사냥이에요. 얘 떨어져요. 떨어져요. 뻔히 알면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4개를 찍고 논술을 2개만 쓰자 했어요. 그랬더니 자, 쓰고 싶은데 어디 있어? 얘기해. 그랬더니 경기대에 있어요. 최저가 없어요. 경기대에 어떤 거가 있냐면 청소년 보호학과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관식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이런 거 하고 싶다. 아 좋아. 경기도 쓰겠다고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자 봐봐. 우리가 5년 전 친구인데 경기대학교 논술전을 합격자 보자. 합격한 친구 중에서 가장 낮은 예진 성적이 몇 등급으로 경기대를 붙었는지 한번 봐봐. 자 봐봐. 5.8이지? 5.8이 마지막이야. 제일 낮은 내신. 너 몇이지? 6.1이지? 또 못 붙어. 가능성 없어. 그랬어요. 근데 그냥 써.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니 못 붙는데 왜 쓰냐고. 대부분 다 못 붙어. 그냥 써. 그랬어요. 근데 어쩌겠는데 그냥 효과를 보내려고. 그래서 친구랑 둘이 또 어떻게 요 3명 뽑는데 절친인데요. 아니 3명 뽑는데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는 떨어지면 저희들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같은 대학 같은 거를 써요. 3명 뽑는데 그래서 내가 미쳤나? 너희들끼리 왜 경쟁을 하냐? 대학을 꽝 찢어놨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막 협의를 하더니 이번에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5년 전에는 여기 최저가 있었어요. 최저가 2합, 2과목 합 6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맞춰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쓰시는 대학을 가야지 거든요. 얘 때문에 2합 6이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거 어차피 최저 안 돼. 써. 어차피 불가능해. 그랬더니 자꾸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유 되면 나도 좋지. 근데 일단 교과로 가자 얘기를 했는데 보냈어요. 다음 주에 왔는데 관심이가 시무룩해져서 왔어요. 뭔 일 있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과 쓰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너희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내가 부모님이랑 통화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뭔데?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은 저희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 아버님이 목사님인 건 저한테 되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찍은 대학이 원불교 제도, 조계조, 가톨릭 제도 다 이런 데 찍은 거예요. 아버님이 대학을 딱 보시더니 딱 뭐라고 하셨대요. 근데 저도 당황해가지고 내가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다 엎었어. 다 엎어서 다시 찍자. 근데 이게 기독교 대학들이 컷이 높아요. 대체로. 기독교 대학이 많긴 한데 그 대학들의 대체로 좀 컷이 높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또 관식이는 계속 대도시를 원하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관식이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아버님 존경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치. 아버님 같은 분이 되자. 주성을 제가 꽉 잡았어요. 목회자에게 걷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을 존경해도 목회자에게 걷기 싫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직인데 이런 설득했어요. 근데 겨우 신학 때 2개 쓰게 됐어요. 신학 때 무조건 붙어요. 목회자 추천자님이 있거든요. 2개 쓰게, 나머지 2개 찍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9월 원서 출신 중순이었는데 경기대학교 수능 전에 시험을 보고요. 연세대 미래교육과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이거든요. 얘는 수능 논술을요 10월 초에 봐요. 10월 초에 보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지금은 수능 끝나고 발표를 해주는데 얘 때만 해도 합격자 발표를 수능 전에 해줬어요. 어차피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니까 11월 초에 발표를 해줬는데 11월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공무대가 선생님 저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어느 신학 때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저 논술 붙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왜냐면 글이 시험장 들어가는 그날까지 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장 쓰는 거 자체가 1년 연습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붙은 거예요. 3명을 뽑는데 최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6.1 내신으로 제일 낮은 내신으로 붙었잖아요. 글을 다 읽긴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노력해가지고 말이 되게 예쁜 글 쓰는 걸 다 읽긴 했는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였는 거예요. 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붙었을까?
얘가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답안에다가. 근데 첨삭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그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거야? 그러면 관식이가 이런 의미로 쓴 건데요. 그럼 제가 야 그거 그 단어 그런 의미 아니야? 그럼 그래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교수님이 속은 게 아닐까? 예술을 하는 단어에 저는 투정받을 그러는데 기독과는 거 네? 기독. 기독받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도 연락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논술을 워낙 좋아했었거든요.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올해 좀 시간도 되고 하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논술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자기가 무료 멘토 같은 거 가능하다고 자기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돼. 니가 잘 써.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한데 대신에 이제 같이 따라다녔던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심하냐면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와 불합격해가지고 정시를 가는 친구들은요, 이 대학이 이 간격이 엄청나게 커져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괴감. 얘는 한참 지방으로 내려갔죠. 같이 갔던 친구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사례 하나 쓴 거고요. 자,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2페이지는 이제 어머님들이 대략 어느 정도 내신 성적과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논술 전형을 어떻게 붙었는지를 좀 가늠하게끔 거기다가 작년하고 재작년 합격 투자 사례 좀 가늠할 수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거든요. 네, 보시면 요 정도 실제 내신 성적과 요 정도 수능 성적으로 요 대학 정도 붙었구나라는 것들이 감이 올 거예요. 되게 다양할 겁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에서는요, 자사고 특목고의 내신 성적에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똑같아요. 내신. 여기가 전부 강남이나 목동 쪽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이라 이쪽 애들이 잘 없는데, 여기서 몇 명이 있어요. 어디냐면, 중간에 윗방수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혹시 찾으셨어요? 윗방수? 얘는 두 개 붙었거든요. 연대 영문학과와 중앙대 영문학과. 얘 영문학과 가고 싶어 했던 여학생이고요. 얘가 여기 남양주에 있는 그거 있죠? 자공고. 그거 뭐죠? 남양주 쪽에 있는 자공고 하나 있는데. 학교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다녔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세 개 정도 내가 양땅민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여기 서울에 친구였어요. 예, 서울에 집도 요 근처인데 학원을 목동으로 다녀가지고 그 친구가 5등급 후반에 수능은 2등급 중반 떴죠. 수능이 2등급 중반 뜨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로 숭실대학교나 공민대도 힘들어요. 그런데 논술로 연대 등록과를 썼어요. 얘는 자기 정시 성적이 인서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논술을 6개를 썼는데, 양방민이라는 친구는 논술을 6개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맨 위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요, 내날에 숭실대까지 썼어요. 연세대학부터 숭실대까지 6개를 이렇게 거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떨어지고요. 다른 대학은 예비도 못 받았어요. 숭실대학교 예비도 못 받고 다 떨어졌는데 딱 하나 최초학으로 붙은 게 연세대학교인 거였어요. 논술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위권 대학을 논술로 붙죠? 그럼 하위권 대학을 무조건 논술로 또 붙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논술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2개 붙어도 피곤하니까 하나만 붙으면 되고 그 하나가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데 붙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연계 논술과 달리 인문계 논술은 매건데 논술을 6개를 쓰잖아요. 6개 전부 써서 붙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과 논술은 가능해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지원한 논술 대학을 쌍에다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인문계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주제에 대한 변수, 그다음 문제도 기껏해야 2문제, 3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변수를 잘해도 6개를 쓰는데 6개를 다 붙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제일 많이 붙은 친구는 6개를 변수를 써서 4개 붙은 친구들이었어요. 4개까지 붙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하나 붙으면 좋다. 그 중에 제일 높은 데 붙어요. 얘랑 딱 그런 거예요. 양파분의 이 친구. 정면하고 이렇게 됐죠. 그 밑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들은요, 기본적으로 논술을 좀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와가지고 파이널만 뜨고 간 친구들은 제가 잘 몰라요. 이 친구들을 합격을 한 걸 제가 아는 이유는 얘들 저한테 문자 보내서 그래요. 연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르친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합격자 내용을 붙인 거고요. 자, 그리고 너무 길어졌는데 논술에 대한 거를 이제 잠깐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14페이지부터는요 2023학년도 올해 논술 전형에 대한 주요 정보들이에요. 이번에 자료로 차분히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괜찮은데요. 분명한 건 논술 모집 정원이 적어요. 인문계 논술 모집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연계 모집 정원이 인문계 모집 정원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요. 원래 문과가 모집 정원이 적습니다. 이제 얼마나 적냐면 15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중간에 연세대 있거든요. 연세대만 모집 정원을 보면 얘네들은 내지도 않고 논술만 100%를 뽑거든요. 근데 2023학년도 모집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01명이죠. 전국에서 논술로 딱 101명 뽑아요. 너무 어려워. 서울대 지금도 수백 명을 뽑는 시대에 딱 101명밖에 안 뽑으니까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우스개로 만약에 네가 연세대학교를 논술 전형을 합격을 하면 학교 들어가서 예컨대 서울대를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을 무시해라. 걔들 대학 쉽게 들어간 거다. 니들은 어마어마한 경쟁인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힘든 걸 뚫은 거니까. 이만큼 모집 정원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가 약술형 논술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약술형 논술을 관심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요 대학교 모집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매일 가천대만 보셔도요. 가천대가요 300명을 넘게 뽑아요. 문과생. 요즘 문과 기준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뽑죠. 그렇죠? 네, 이런 데가 그래서 학생들이 가천대 이런 데 몰리는 거예요. 모집장도 굉장히 많고 공부하기도 편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거 대학마다 그 정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거 말고 17페이지에 그 양각으로 7번 보면 16개 주요 대학, 이 16개 대학은 교과부가 정시를 40% 이상으로 만들려고 강요당하는 그 16개 대학이에요. 주요 대학이라고 평가되는 그 16개 대학의 이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을 보면요. 이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교랑 서울대학교랑 서울시립대라고 되어 있죠. 서울시립대도 그 보면은 논술이 4.2%라고 되어 있는데 이 4.2%는요 문과생은 안 뽑아요. 서울시립대는 이과만 뽑아요. 논술로. 문과는 폐지시켰어요. 작년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개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가 인문논술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인문논술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했을 때 모집 비율을 보시면 전체 모집 정원에서 가장 적은 대학이 한양대학교 7.5%고요. 가장 많은 대학이 건국대학교 한국외과대학교 13.1%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주요 16개 대학 중에서 논술을 아예 안 하는 고대, 서울대, 서울시대 빼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전체 모집 정원에서 논술을 7.5%에서 13.1% 사이, 대략 10% 정도를 뽑아요. 그럼 전체 모집 정원 10% 정도를 뽑는 이 논술 전형이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비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넘기셔서 18페이지는 이제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각 대학교 수능 최저기준 표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원하실 때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시면 되고. 근데 1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그 최저가 없는 대학들만 거기다 적어놨어요. 다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꽤 많죠? 그죠?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강원대학교, 당국대학교, 수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다대학교 등등등 다 합해서 13개입니다. 요거는 의대학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현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 대학들을 노립니다. 이 대학들을 좀 노리고요. 자, 먼저 보시면 20페이지에 양가로 9번을 보시면요. 논술고사 실시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2023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목요일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능보다 먼저 논술을 보는 대학이 크게 4개예요. 연세대, 홍익대, 성신여대, 경기대학교. 요 4개 대학은 수능 전에 시험 봐요. 당연히 수능 전에 시험 보니까 그 전에 연습 끝내서 시험장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수능 끝나고 바로 그 다다음 날 보는 대학도 있어요. 수능 직후 금요일과 일요일에 보는 대학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숭실대, 수원대, 건국대, 경희대, 당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항공대, 안양대, 예비과, 숙련대, 덕성대, 동국대, 서울대. 이 대학 있죠. 이 대학도 수능 전에 준비가 끝나야 돼요. 요거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직후에 보는 다 합치면요 15개가 넘어요. 2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대학은 수능 전에 준비가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 대학 있잖아요. 수능 보고 한 열흘 뒤에 보는 대학 있어요. 그 열흘 뒤에 보는 대학은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됩니다. 충분해요, 그 시간. 왜냐면 학생들 수능 다 끝나고 그때 노출을 한번 와서 살아요. 그때 다 가능한데 앞 대학들은 준비가 다 끝내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논술 문제 유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학생들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고 어머님들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온 대학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학생들하고 제가 상담해서 수학이 괜찮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수학이 안 괜찮으면 그쪽을 피하게끔 합니다. 네, 수학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내요. 아주 일부만. 성경기 아주 일부만 내니까.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요. 요거는 논술 전형 내신 실질 반영 교육인데 이것도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저랑 상담해야 돼요. 학생들 지원을 할 때. 근데 어떤 것만 샘플로 보시면 되냐면 이게 논술 전형의 내신 반영이 되게 특이한 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내신 영향력이 떨어져요. 논술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오늘 대학들이 내신 영향을 올렸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 자사고 특목고에 공부 잘하는데 내신 안 좋은 데 되게 많거든요. 그 애들 다 피 안 보고 와서 논술 보기도 하려고. 근데 이 이유는 자사고 특목고에 이쪽으로 논술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어떤 전략을 하는 거냐면 내신 성적 좀 좋은 애들 그래도 우선 선정할 생각으로 내신 영향을 좀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마다의 차이인데 비교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 21페이지에 쭉 내려가면 중간에서 약간 아랫부분에 서강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이죠. 그 서강대를 보면 얘네들은 논술을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1000점 만점 중에 내신 성적은 100점만 들어가요. 딱 100점만 들어가는데 그 100점을 어떻게 점수차를 나눴냐면 1등급이면 100점을 줘요. 근데 8등급 보세요. 서강대 8등급 몇 점 받는지. 97점 만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 전형 1000점 만점에서 내신 1등급과 내신 8등급이 3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점. 1000점 만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내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3점은요 그냥 띄어쓰기랑 맞춤법만 조금 해도 그냥 다 커버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신 성적. 이게 상위권 대학이 만들어놓은 방식이고요. 그 위에 서강대 바로 조금 4개 올라가면 당국대 한번 보시겠어요? 당국대라고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당국대만 보시면 얘네들은 내신 성적을 400점이나 받아요. 1000점 만점에.
틀리죠. 서울대 천정만점에 100점 고작 반영하는데 얘는 내신 400점이나 반영하고요. 내신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1등급이면 400점을 주는데 쭉 내려가서 6등급 보세요. 6등급이면 몇 점 줘요? 380점 주죠. 맞죠? 그러면 20점 차이 나죠? 이 정도까지는 해볼만해요. 근데 7등급 가보세요. 6등급에 비해서 몇 점을 깎았어요? 100점 깎았죠.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래서 단국대학교는요, 논술 결과가 6등급 때까지 합격자가 나와요. 그런데 7등급은 아예 합격자가 없어요. 그거는 단국대가 의도적으로 7등급에서 지금 내신 성적 하락을 100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7등급보다는 안 뽑아주겠다. 합격자를 6등급 때까지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대학도 좀 심하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구체적으로 개인 등록 상담해가지고 나중에 원서 때 확정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그 논술 원서 쓸 때요, 반드시 저랑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항상 상담 다 해가지고 대학들 가이드라인 잡아주거든요. 그거 하고 원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는요, 오늘 가끔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비교과 내신과 비교 내신 반영 현황인데 그 논술 전형에서 그 내신 성적 말고 비교과도 반영하는 일부 대학들이 있어요. 비교과도 반영하는 일부 대학이 있는데 상위권 대학이 좀 많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비교과를 좀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체로는 점수 차이 안 나요. 학생들이 저한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아, 저 무단결석 3번 있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단결석 10번 넘어가면 제가 쓰지 말라고 해요. 그냥 3번 정도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상관이 없고, 오른쪽에 비교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검정고시 출신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내신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비교 내신이라는 걸 반영하는데, 그거 뭐냐면, 논술 성적이 좋으면 내신도 1등급을 부여해주고요. 논술 성적이 낮으면요, 내신도 9등급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논술 성적에 따라 내신이 나뉘어져서 반영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내신이 아예 반영되지 않고 논술 성적으로만 뽑는 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요, 내신이 반영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 점수로만 합불 결정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거고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꼭 공부할 때 논술 학습 시 고려해야 할 상황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쭈루루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집에 있는 자녀분한테 보여주면 이런 거 유념해서 공부해라. 알아두고 공부해라.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학생들한테 필요한 제고 31페이지는 이제 그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막 붙었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하거든요. 그것들 몇 개 발췌해가지고 일단 노는 거. 이것도 학생들 용인데 보고 나서 동기부여 좀 자극받으라고. 아, 굉장히 제가 좀 말을 길게 하면서 긴 시간 할애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논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딴 게 아니라 내 애가 논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상황 빨리 판단하시고 그 다음 만약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빨리 스타트해가지고 꾸준히 끌고 나가라. 그게 좋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찾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압도적으로 우리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왕 논술을 하면 10명 중에 2~3명 정도 붙는 거라고 했지만 붙으려고 해야 된다. 정시간을 너무 혼란해집니다. 답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별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이따 갈 테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휴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